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는데요. 2월 뭐 나름 선방했는데 3월 증시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 그 중에서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차 전지 얘기 해야죠? 네. 몇 가지 좀 변화들이 있는데 그죠? 네.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간다는 기대감, 또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 안정세. 부정적인 것도 있죠. 실적 안 좋고 아직 그죠. 그다음에 수요 둔화돼 있고 그죠. 네네. 실적부터 일단 체크를 하게 되면 일단 작년 4분기는 역시나 부진했죠. 네. 네. 안 좋죠. 네. 아, 정말 오랜만에 이제 또 한국증권 하는데요. 네. 많은 또 댓글 다신 분이 저를 또 기다리지 않으셨나. 왜요?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유,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뭐 다른 의견을 네. 좀 다는 거지 뭐 악플이 아니라 다풀. 아직 아크릴했네요. 네. 제가 다른 의견. 네. 기다렸습니다. 반가웠어요. 일단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뭐 양극재 기업들 실적부터 실적 얘기하면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예. 네. 아시다시피 이제 리뷰를 해보게 되면 양극재 3사 같은 경우에 제가 4분기 때 영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났습니다. 대규모라는 말 써질지 모르겠지만 적자가 났는데 결국 이유는 재고평가손 그래가지고 LNF가 2,804억, 포스코 퓨처엠이 736억, 에코프로뱀이 1,147억.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출발을 할 건데 그러면 안 좋게 나왔다. 그죠?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 안 좋게 나올 건가? 이게 단발로 끝이 날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대규모 재고평가손을 반영을 했는데도 적자가 더 날 것 같다. 그럼 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재고평가손을요? 네네. 그걸 안 해도 되나?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적자가 더 많이 날 것 같으면은 네. 지금 재고평가손을 대규모 손실 다 반영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네. 분할해서 반영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한 방에 다 털어낸 거죠. 한 방에 다 털어내고 이제 새롭게 리프레시하는 기념으로 이렇게 가자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뭐 양극재 기업이다 보니까 리튬 같은 해신강물 가격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해신강물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대규모 평가손 반영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번 분기에 다 털어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음 분기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면은 정말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양극재 기업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리튬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내면은 어쨌든 더 이상 저도 개인적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월 7일 날 에코프로비엠을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끝이 났고 뭐 여타 뭐 셀 기업도 하고 다른 기업도 했지만은 일단 양극재 기업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게 현재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어쨌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너의 그 건강은 무엇이냐? 결국 핵심광물 가격이거든요. 리튬 가격, 니켈 가격 참고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탄산리튬 가격을 보게 되니까 10만 위안을 또 돌파를 했더라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현물이 아니라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10만 위안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하는 원고에는 킬로그램당 88위안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제가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0만 위안을 넘었더라고요. 근데 톤당 10만 위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익분기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자 구간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올라왔다. 킬로그램당 88 이건 톤당 단위가 틀려서 그렇구나. 이게 어느 곳에는 킬로그램당 돼 있고 어느 게 톤당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킬로그램은 100위안 그리고 톤당은 10만 위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준비한 원고에는 88위안이나 돼 있는데 어쨌든 100위안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올라섰다라는 점,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국면, 적어도 손해가 나지 않는 국면으로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니켈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톤당 이제 17,180달러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작년 12월 달 이후에 다시 17,000달러 일단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짚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찌 보면 양극재 원료가 되는 것들이 리튬, 니켈 이런 핵심 광물들인데 여기에 가격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우 다행이다, 한 개 분기를 끝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빴다 해서 나쁘지 않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작년 8월 달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제가 2차 전지를 되게 안 좋게 자꾸 계속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나쁘다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쁘다 해서 이제 나쁘지 않다로 일단 넘어갔다 그 뷰가 저 개인적으로 좀 나쁘다 바뀌었다. 해서 좋아졌다는 아니지만 네, 그죠? 나쁘지 않다. 나쁘지 네. 않다. 나배드. 나빼. 네, 굿은 아니고 나배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공급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갑자기 안 좋다가 뭐 4분기 네네. 안 좋다가 1분기부터는 네네. 뭘 들어왔어 넣어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 어떤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실제로 네네. 좋아지는 기간들이 필요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조금 이제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또 전문가들이 고우 외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아 그런 건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일부는 가죠. 네. 일부 종목은 사실 뭐 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단기에 오르는 것 갖고는 얘기하면 제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갈 것이냐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거 아니야.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추세적 상승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렇게 무작정 고를 외친 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담입니다. 누가 이렇게 고를 외쳐요? 뭐를 고를 외쳐? 뭐. 네? 아니 물론 뭐 네. 엔캠이야 뭐 워낙 사실은 상승세가 대단했고 네. 뭐 최근에는 전고체 그렇죠? 네네. 몇 종목은 사실 뭐 수급이 제한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가긴 했었는데 이게 엔캠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악플 네. 달릴 것 같다는 것 네. 충분히 좀 예상이 되는데 엔캠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드롬적인 현상의 어떤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4대장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엔캠, 신성 테타테크, 에브리보, 제주반도체. 제가 이게 4대장으로 부르거든요. 급등 종목. 그러네요. 네. 근데 엔캠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맥락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4개만 이번 장에 샀으면 대박인데. 한 2년은 안 해도 됩니다. 한 2년 주식 아니에요. 그거만 네. 사가지고 다 먹었으면 네. 한 제가부터 한 2년 주식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이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또 얘기가 세버렸네요. 다시 원점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조금 돌아 나오는 기간들이 필요하고, 네, 4분기에 네네. 재고 평가손을 많이 털은 게 네네. 반전이 될 수 있다는 네. 거랑, 진짜 나쁘지 않다. 네, 관점에서 리튬 볼 수. 가격, 원재 사실은 이게 조금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돼야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특이한 게 그죠. 네네. 원재료값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네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네. 제품값이 떨어져서 마진이 네. 안 좋고 올라야 올릴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네. 기본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 둔화 이것도 걱정이잖아요. 요거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많은 그러게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전기차 입장에서 만약 하이브리드를 생산하지 않는데 전기차만 생산하는 기업이라 보게 되면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부각이 되고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은 기분 딱히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네. 그러니까 충전도 하고 연료도 뭐 그게 네네. 뭐 가솔린이든 경유든 같이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원래 순수 전기차 네. 퓨어 EV가 오기 전에 하이브리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예. 그거 이제 버려. 다 EV로 가. 그런데 다시 네. 좀 뒤로 회귀하는. 네네. 그죠? 왜냐하면 사실 충전도 아직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향후 5년간은 전기차 살 생각이 저는 없어가지고. 충전 불편하고 그다음에 가격 아직 비싸고.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안전 문제도 좀 있거든요. 예.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결국 전고체로 가는 이유가 안전도 문제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니켈이 충격이 되게 약합니다. 충격이 되게 약한데 거기다가 리튬 같은 경우는 산소와 반응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니켈에서 충격에서 스파크가 발생되면은 그게 리튬으로 이제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서 이렇게 확 불이 나게 되면서 이렇게 폭주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물론 뭐 내연기관차도 아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뭐 뉴스 간간히 통해서 뭐 물론 일부긴 합니다. 제가 일부를 보고 이렇게 전체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근데 뭐 하이브리드로 이제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죠. 네네. 사실은 갔다가 좀 또 뒤로 왔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뒤로 오는 거지. 속도 조절 이렇게 그죠. 가야죠. 네. 네. 방향은 전기차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그게 동의를 해요. 네. 방향은 맞지만은 진짜 정말 박사님께서 좋은 네. 말씀 해주신 게 방향은 맞지만은 100km로 가다가 한 80km 갔다가 휴게소 갔다가 그렇죠. 다시 네. 이제 100km 밟고 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지금 어찌 보면 좀 속도를 줄여갈게 휴게소 들어갈까? 들어갔다라 봐도 되고요. 그런 국면을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쭉 올라다 보니까 전기차가 약간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국면들인 거죠. 그 최근 일주일 동안 GM, 포드, 메르세드 벤츠, 리비안
전기차 전환 계획을 다 연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익은 사례를 드는 겁니다. GM 같은 경우도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도 순수 전기차 모델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걸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했어요. 10월에 실버라도, GMC의 시에라, 아마 GMC 허머, 아마 좀 픽업 트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주력 모델들이거든요. 이거를 또 전환을 했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생산량 목표치를 30%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 비중 50% 달성 시기를 원래는 2025년인데 30년 연기했거든요. 결국 만약에 이 기업들이 지금도 전기차가 미친 듯이 팔린다라면은 연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경제 기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이 좋아진 게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유가 섹터 비교를 하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도 감사하게는 유가가 올라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포함해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나빴다 해서 말 그대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나빼도록 이제 넘어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번 달인가요? 보시면 저번 달하고 뭐 지난달 보시면 저번 달이 지난달이지 뭐. 아 그러네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취직 얘기 나오니까 막 또 갈 것처럼 막 이렇게 붐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는 방송 가서 이제 아직까지 바닥 다져야 된다 얘기했다가 악플 좀 많이 달렸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봐요. 아직은 뭐 리튬 기업이라든지 양극재 기업을 보게 되면은 바닥이 좀 잡혀야 된다고 봐야 되고 네. 장비 업체는 또 얘기가 더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나빼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들 업체들은 네.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기존의 그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선택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네, 그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이제 도태될 것 같으니까 그냥 확 뭐 그죠? 뭐 이제 셀업체들하고 배터리 공장 세우고 네네. 막 엄청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빨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속도 조절 당연히 하는 거죠. 그죠? 네네. 테슬라가 지금 뭐 하이브리드 만들고 내연차 만들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는 건 맞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가 너무 무서워 추세가. 예. 이게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려가면서 가격까지 인하시켜 버리니까 테슬라도 이제 가격을 이렇게 내려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니까 참 이게 전기차 시장이 커진 게 아닌데 벌써 이렇게 너무 빨리 왔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내연기관 차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선택지가 많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참 지금 상황이 좀 난감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를 좀 하면 네네. 네, 2차 전지 업체는 아직까지 뭐 네. 확 업황이 좋아지고 기대하고 힘을 많이 실기는 어려우나 네. 그죠? 네. 예, 뭔가 좀 그래도 반전의 계기들이 마련한다. 낫배드. 나빼드. 그래서 또 대안을 찾아야죠. 그렇죠. 낫배드 가운데서 네. 사실은 뭐 솔직히 지금 2차전지보다도 더 센 업종이 많잖아요. 네네. 반도체 그죠? 뭐 AI 뭐 이런 네. 쪽이 그죠? 혹은 뭐 저 PBR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사실 각광받는데 네. 2차 전지에만 우리가 목매고 그죠? 여기다가 힘을 많이 실을 필요는 없는 네네. 거죠. 네. 다만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많고 그죠? 네네. 또 상승의 추억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뭐 안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니까. 만약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납배드 구간 들어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그래도 버텨볼 만하다. 이제는 버티는 게 그래도 조금 덜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신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간을 더 두고 보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지금 사서 나는 뭐 3년 뒤 4년 볼 거야.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또 지금 사게 되면 또 당장 올라가서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본다라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 얘기했고, 네. 어떡하라고 얘기했고, 네, 납배드 장세에서 네. 볼만한 기업을 추림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쥐어짰습니다. 솔직히 말씀이에요. 네. 쥐어짰는데 KPS라는 종목하고 TCC 스틸, 네. 네, 이거 선택을 좀 했거든요.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에 5.52%가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이건 반도체를 불려뒀는데, 그죠? 업체가 원래 2차전지 업체 아닌데, 그죠?
이 회사가 자회사 때문에 자회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 스터디를 하고 왔죠. 반도체에다가 네. 뭐더라 괴 순연 그 있잖아요. 동괴 뭐 네, 그렇죠. 그런 쪽이랑 2000 OLED 이런 게 OLED 반도체 쪽이 있고 하고요. 자회사가 있더만요. 2002 쪽은 세기리텍. 네, 세기리텍 그 리사이클 쪽.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100% LFP 쪽 LFP 플러스 재활용 이렇게 팹리티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100% 비상생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때문에 결국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뭐 수급적으로 이제 유입이 좋아질 만한 일단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코스모아, 포스코홀딩스, 성일하이텍, 엔캠 개인 투자자분들께 좋아하는 종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KB에서는 배터리 네. 리사이클링 ETF. 네네.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기리텍 이 회사가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LFP 배터리 재활용 R&D MOU를 체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내 최초 LFP 재활용 국가 R&D 협력사로 부상이 됐고 이제 앞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쪽으로 연구용 LFP 배터리 원료 계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서 KPS가 이 ETF에 포함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회사가 전해질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급등각이 나오는데 리사이클 그러게요. 쪽인 거죠. 네, 그래서 화면 차트 좀 같이 보시면은 그동안 좀 거래량 보시면 많이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2월 19일 날 상한가방 터지게 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뭐 전혀 실체가 없는 기업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자회사 가치를 내 가지고 어쨌든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싸리 1억 같으면은 그냥 높은 데 있는 거 보자. TCT. 완전 높죠? TCC 스틸은 뭐 좀 알고 있는 기업이죠, 그죠? 우리가 알루미늄 통해서 알박도 하고 그죠. 원통형, 그죠? 네네. 그거잖아요. 원통형 배터리. 동양철 또 뭐 하나 있잖아요. TCC 스틸이랑 동양강철인가 뭐. 예전에 그 TC 얘기하는데. 동양이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동양이 TC 스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상향입니다. 어쨌든 어찌되었건 우상향이고 최근에 이제 임원진 매도 소식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11%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뭐 추세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우상향이라 그래서 어차피 바닥에서 빌빌 긴다라면은 아싸리 그냥 높은데 보자 그 생각했으면 제가 조금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알고 말씀인데 가는 놈이 간다라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한미 반도체도 보면 잘 가잖아요. 그래서 위치 높이 있는 것을 좀 선택을 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이제 핵심 재료 니켈 도금 강판 요게 국내 시장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독점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급사를 통해 그러니까 위에 벤더를 통해 가지고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이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케이스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캐파를 연 20만 톤 수준으로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뭐 전기차는 테슬라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어쨌든 뭐 4680 원통형 배터리 뭐 장착을 한다고 선언했었고 이어서 뭐 BMW 같은 완성차 기업들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이슈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니까 그 속에서 두 개, 1+1 KPS, TCC 스틸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거는 HBM입니다. 그렇죠? 다시 네. 돌고 돌아서 그죠? 돌고 돌아와요. 그래서 HBM이 이제 격전이 지금 붙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찐이에요? 누가 가장 SK 하이닉스가 가장 앞에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CXL이라든지 네. 뉴로모픽은 조금 먼 얘기라 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아직 뭐 CX는 상용화 이제 뭐 샘플 만든 거고 상용화는 안 됐고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는 뭐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은 아직 그렇게 쉽지 않은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HBM을 그래서 돌고 돌아서 HBM으로 다시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결국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TSMC, 애플,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리고 테슬라, 삼성전자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완전히 굳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아니 근데 마이크론도 네.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납부한다는 건데 그게 쉽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밴드에서 탈락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공식적으로 탈락했다는 네.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잘 안 돼, 쉽지 네. 않, 진입이 쉽지 않은 걸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반도체 만드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쉽지가 않은데 보여주려고 접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이 방송 보시면서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음. 그분들도 계신데 제가 좀 아는 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 이 챔버라는 진공 공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게 이 안을 눈으로 보질 못해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렴한 표현을 쓰면 노가다식으로 강강액을 오를 넣어봤다가 10을 넣었다고 넣어갔다가 이 노가드를 수천 번 수만 번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공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메모리도 그만큼 쉽지가 않은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그게 과연 쉽게 될까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수율하고 발열 문제 때문에 콜테스트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 잡는 게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HBM이 제가 알기로는 수율이 한 60% 정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근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10개 중에 4개가 불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드는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40%가 정말 비용이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럼 수율을 올려야 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의 어떤 공정의 다단화라든지 미세화라든지 이렇게 진행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라는 걸 정말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HBM이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하시다. 마이크론이?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하고 그리고 물량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간 핵심 장비 있잖아요. 핵심 장비는 대량 수주가 발주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2월달에 하이스 같은 경우는 HBM3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대량 발주를 했거든요. 엔비디아 용량 맞추기 위해서. 근데 마이크론과 삼성은 아직 그런 소식이 없어요. HBM3 국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미 3월달에 이제 납품이 예정이 돼 있고 아마 마이크론도 우리도 한다 외쳤지만은 삼성전자하고랑 마찬가지로 3월달에 콜테스트 받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한다고 외치게 되면서 이제 바빠진 거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저는 삼성전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꼴찌가 돼버린 거잖아요. 순식간에 갑자기. 꼴찌? 예, 3명 중에. 그렇지. 3는 뭐 어떻게 보면 빅3인데 꼴찌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돼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마음이 바빠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당히 느긋한 것들이 박쌤도 아시겠지만 그 HBM3 같은 경우는 올해 물량을 이미 다 납품을 다 했어요. 2024년도.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HBM4를 개발을 하고 있고 TSMC하고 협력이 이제 계획 중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는 이미 다음 단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승선을 이제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통과를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될까요? 지금 아시겠지만 2달이라는 이 시간차가 물론 3월 달에 콜테스트를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반도체 업계에서 뭐 한 달이든 2달 이게 시간 정말 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를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음 단계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엔비디아는 내년에 출시할 B100을 올해 출시 예정하게 되면서 다음 단계 모델을 구상을 안 할까요? 그럼 또 선단 공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선단 공정을 갔을 때 안 해본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하이닉스랑 하겠습니까? 누가 보다 하이닉스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건데 지금 별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하는 대로 하자. 괜찮아. 그냥 가. 저는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해도 전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경쟁업체 AMD가 뭐 만든다더라, 구글이 뭐 만든다더라, 만들겠죠. 만들 건데 이게 호환성 검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 엔비디아 걸 쓰다가 AMD도 그렇고 뭐 구글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호환성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시간, 비용 드릴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 쓰던 거 그대로 잘 쓸 건지. 당장 이제 엔비디아 네. 물량을 못 구하니까 네네. 수요가 있을 수는 있죠, 그죠? 아니 엔비디아 걸 원해요. 근데 네네. 뭐 물건 받으려면 뭐 얼마? 뭐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기간을 보니까 뭐 그 전에는 뭐 12개월 뭐 네네. 3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딴 거라도 갖다 쓰는 네네. 건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죠? 그렇죠. 호환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아프냐면은
저는 지금 갤럭시 쓰거든요. 갤럭시 쓰는데 박사님과 방송 끝나고 하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폰 쓰라 그러면 진짜 멘붕입니다. 그러니까 호환점 검증 테스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가 그렇게 공짜 써달라 그래도 안 쓰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뭐 주는데 왜 안 쓰겠습니까? 근데 주는 건 좋은데 지금 하이닉스랑 합을 다 맞춘 상황에서 삼성전자하고 기존에 맞췄던 삼성 SK 하이닉스 합과 삼성전자가 맞을까? 라는 고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마이크론이 HBM 3E를 그것도 3도 아니고 있죠. 3E를 테스트도 아니고 양산낸다고 그래서 납품한다고 그러니까 얘들 뭐지 그런 건데 네. 그거는 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네. 검증이 필요하고 네네. 그다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네. 이 시장 캐파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SK 하이닉스의 큰 위협은 아니라는 걸 네네. 이제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수요는 어쨌든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네. 쪽으로 그죠. 그러면 AI 반도체 이쪽에 수혜주를 그러면 좀 우선순위를 정해보죠. 1번이 SK 일바다. 하이닉스입니다. 1바다 엔비디아 아니야? 일바다. 엔비디아. 아닙니다. 네? 네. 거기는 이제 지명타자. 네. 코치라 해야 되나? 1바타. 하이스 봐야죠. SK 하이닉스. 네, 하이스. 하이스가 대장인데 여기서 이제 여담이지만 또 이해가 세면 안 됐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HBM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갔으면은 이라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해보거든요. 그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랬으면 지수가 아직도 2270일까?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잘 알겠지만은 차트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상위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게 하이닉스 차트인데 누가 보다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보세요. 차트가 누웠어요. 가다가 누워버렸어요. 가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네. 그 각도로 해서 하이닉스만큼 올랐다면 시총이 그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뭐 2,800, 900 예, 제 말이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어쨌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올해 H100, GH200, B100 출시할 건데 여기에 하이닉스 물량을 다 납품해버렸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납품을 하더라도 B100에는 못 들어가고 제일 최근 모델인 H100 여기밖에 될 수 없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가 최상당히 19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9만 원 가면 20만 원 못 갈까? 그렇죠. 네, 계속 그 올려요. 생각이 목표가가 계속 바뀌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20만 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만 원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다음 종목 이제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라면은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 대표 수혜주는 한미반도체.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가가 완전히 그냥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작년은 기대감이죠. 작년은 기대감이고 기대감에서 상승으로 갔다가 6만 원 부근에서 상당히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다가 최근에 와서 7만 원 돌파하고 뭐 9만 원 돌파하는 9만 원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저는 요 종목을 10만 원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근거는 뭐냐면은 실적입니다. 작년 9월 달에 TC본더 장비를 개발하고 그 장비를 9월 달에 수주를 받아가지고 납품을 했고 그 실적이 그 수주가 올해 실적으로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올해 실적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왜 대표적인 수혜주냐면은 SK 하이닉스하고 TSB 공정의 필수적인 T-본딩 장비를 같이 개발했습니다. 같이 개발해가지고 작년에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랑 같이 개발했다는 예. 거. 그렇죠.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HBM에서 TSV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표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공급했다. 작년에 그런 주가 현상이 나오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끝이 아니라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적이 잡힐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네.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가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좋지요. 확실한 가치 개발에 수요처가 네네. 있는데 반대로 보면 하이닉스 말고는 그 장비를 다른 쪽에서 달라고 해도 주긴 좀 어려운 구조인데. 아직까지 독점 구조냐.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도 네. 납품이 있기 때문에 아예 독점은 아닌 거죠. 네. 독점은 아니다. 네네. 예. 이게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장비 업체들이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독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양다리 다 걸치거든요. 그렇긴 한데 또 같이 개발을 했다고 네네.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최근 장비는 안 줄라 그런 있겠죠. 그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아까 드린 게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대규모 TC 본드 장비 발주 얘기가 아직 없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생산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렵다는 것들을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부연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최근에 860억 정도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거든요. 수주 있었는데 여기 한미반도체 단일 기준 창사일의 최대 규모라 그러더라고요. 요게 이제 HBM3E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은 아마 SK하이닉스가 주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안 줄 거고요. 그리고 말을 들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보더라도 HBM 주도권은 하이닉스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외국 회사 쪽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한미반도체만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조심스럽고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PSK 홀딩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정 네, PSK 네네. 홀딩스는 뭐예요? 네. 이게 PR 공정, 그러니까 포털리스트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이제 씻어내는 과정에서 다 덜 씻겨 나가가지고 찌꺼기 잠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세정을 시켜주는 다시 한번 더 그러니까 재세정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포토 공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세정시켜주는 디스컴 장비 요거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요 이슈가 또 이제 HBM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32,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가는 이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최근에 와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YC캠. 조금 생소하네요. YC캠. 요 종목도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됐어요. 부각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TSV 포털리스트. 그러니까 HBM만 있는 TSV 공정에 들어가는 포털리스트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관광객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이스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TSV 공정에 들어가는 포털리스트를 YC캠이 공급을 하고 이 포털리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정을 해주는 게 PSK 홀딩스가 이게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HBM3 이용 차세대 스피논 하드마스크 제품 개발을 완료됐고 이걸 양산 평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양산 평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어쨌든 이제 공급소 다 장비 국산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양산 평가가 완료가 되게 되면 하이닉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왜? 이 회사는 SK 전체 매출에서 SK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추가적인 모멘텀은 뭐냐면 그 최근에 글라스 기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리 반도체 기판 소재 2종을 개발해가지고 또 상용화를 준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QRT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예,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될 거예요. 부각이 될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자 이제는 HBM에서 뒤에 단어를 더 붙여야 돼요. HBM 수율. 제가 아까 전에 HBM 수율이 현재 60%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선단 공정을 가게 되면은 단수가 이제 12단에서 16단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가 비용으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줄여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불량의 원인을 찾아내야 수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 검사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제품을 주게 되면 불량을 걸러내는 정도만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불량을 주게 되면은 뭐 때문에 불량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리고 QRT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그 SK 하이닉스 내부 품질 관리부서에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상장을 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도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신뢰성 평가, 그러니까 불량의 원인을 파악해내는 이 신뢰성 평가는 이 회사가 국내 또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보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주가가 좀 미리 움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HBM에서 HBM 수율로 넘어갔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 QRT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HBM 수율 플러스 불량의 원인.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뭘 봐야 되냐? QRT 보여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요거는 이제 삼성 주로 네, 맞습니다. 이 라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전에 HBM3E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갈 물량을 다 납품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HBM4를 개발하면서 TSMC와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수혜주가 하이닉스 엔비디아거든요. 요 회사는 엔비디아 1차 vendor입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 디본더라고 엔비디아, TSMC. 예예. 예, 지금 엔비디아라고 그랬어. 아 그런가?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HBM은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고 그죠. 네네. 지금 하이닉스는 다음 단계는 TSMC랑 협력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TSMC에다 납품한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제가 엔비디아 그랬군요. 네네네. 그 디본더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퀄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연초에 4기 정도가 TSMC 들어가게 되면서 정식 밴드로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는데 단순히 정식 밴드로 등록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TSMC가 진행하는 선단 공정에는 이 회사 장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를 완전히 제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공정이 아닌 선단 공정.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들어갈 새로운 공정. 여기에는 이제 이온 테크닉스가 일본 업체를 제쳤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조금 이제 고무적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TSMC 내에서 이온 테크닉스의 어떤 영향력은 더 컸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 관련돼 가지고는 엔비디아 수혜주를 쭉 불려드렸는데 HBM 수율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밴더인 TSMC에 또 밴더가 등록이 된 이오테크닉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오텍스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네. SK 하이닉스의 형제들, 그죠? 네. 이오테크닉은 삼성전자의 아이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네. 또 이오테크닉스는 이쪽 계열에서 그죠? 네네. 뭔가 TSMC와 연결이 되는 거죠. 저쪽 친척이죠. 네? 친척. 사촌이가? 엔비디아를 할아버지로 보게 되면 친척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또 굳이 그러니까 꼭 네. 삼성전자 향으로만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네네, 얘기네요, 그렇죠. 그죠? 이오테크닉스 네네.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다리인 거죠. 삼성전자, TSMC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오테크닉스는. 양다리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런가요? 네. 양수겸장. 양수겸장.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또 퀄테스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게 되게 되면 이제 TSMC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거기로도 이제 발을 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YC캠, 아니다. QRT. 하이닉스, 네. 한미반도체, PSK, YC캠, QRT,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확 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반도체 쪽은 하이 쪽으로 쭉 해바라기. 그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방산이 또 최근에 쭉 부각을 받으면서 네네. 원래도 사실 좋았는데 그렇죠. 조금 잊혀진 듯하다가 다시 불을 뿜었는데 네. 그게 이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수은법 네네. 때문에 그랬는데 네. 방송하는 날 저희가 오늘 2월 29일인데 조금 전에 네. 국회에서 수은법이 통과가 됐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파는 게 맞습니다. 전 당황하지 않습니다. 파는 게 맞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시는데? 예. 왜냐면은 저는 올해 그 주도 섹터를 봐야 될 부분이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반도체하고 방사능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일단은 또 발음 안 되네. 그냥 수은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네. 수은법 개정안 이슈도 있지만은 결국 트럼프 때문에 그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트럼프 때문에 누군가는 악재가 되겠지만은 적어도 방사는 호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은법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21일 날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여기 처리가 됐고 그러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화로스페이스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었고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현대로템, 풍산이 또 반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법정 자본금 한도가 15조에서 25조로 올라가게 되면서 자칫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없어야 됩니다. 자칫 이제 2차 계약이 무산될 뻔 했었지만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게 되면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예. 이제 걱정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잔여 물량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308문이고요. 그리고 천무가 70대.
K2 전차가 82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아마 가슴을 졸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것들이고 이거 자꾸 삐걱대는 게 아니야?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재에서 측면 이렇게 좀 보는 게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수혜는 결국 이제 K2 전차 현대로템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이제 방산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K2가 독일 레오파르드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세요. 싸잖아요. 최근에 나와 있는 가격은 50만 불 비싸요. 그 K2 전차가 850만 불이고 레오파르드 전차가 800만 불이거든요. 그런데 아닌데 그래요? 네. 일단은 제시한 그 출발 가격은 그래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850만 불이 최종 제공 가격이에요. 제공 가격인데 레오파르드는 800만 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K2 전차가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은 그렇게 되는데 850만 불은 최종 가격인 거고 레오파르드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옵션을 계속 붙이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독일이 레오파르드 전차를 2013년도에 카타르에 팔게 되면서 얼마에 팔았냐면은 2천만 불에 팔았어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가 얼마지? 잠시만 800만 불에 네. 4배니까 3,200만 불에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국내 쪽에 600만 불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600만 불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데 해외 쪽 같은 게 마진을 250만 불 붙여가지고 850만 불에 팔고 있고 독일은 자기네들 원가는 800만 불에 얘기를 하고 있고 해외 팔 때는 최대 3,200만 불까지 카타르 수출할 때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성비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K9 자수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제가 알고 있는 관념 내에서 소식 그리고 뉴스 분석 내에서 알고 있는 소통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820대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을 이제 갈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차츰 반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실적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폴란드만 바라보게 되면은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좋지만은 현대로템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K2 전차. 네. 가성비가 좋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건 또 이제 좀 다른 얘기도 해 주셨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종인 거고 독일은 그게 출발. 그다음에 이제 또 중동 쪽 모멘텀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죠. 전차는 그렇지만 자주포나 이런 것들은 그죠? 뭐 사우디 네, 사우디하고 UAE. 중동도 계속해서 있고 네네. 이제 좀 사실 길이 열린 건 맞죠, 그죠? 네. 맞아. 제가 아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건 이제 단기적인 세론인 거고, 그죠? 네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큰 걸림돌이 제거가 됐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수혜 네네. 내지는 봐야 될 것이냐는 뒤로 제껴놓고 네. 수은법과 함께 트럼프의 그 수혜주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트럼프하고 방산하고는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나 떨고 있니? 나토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악동이라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악동이라고 해서 모르겠지만 이게 하는 행동들이 악노지 악노. 악노인가요? 악동이 아니고 네. 악노네요. 악노. 맞네, 악노네요. 이게 참 이렇게 트럼프가 예전에도 이제 나토 쪽으로 이제 뭐 방위분담을 더 해라 그러고 뭐 주한미군 우리나라도 철수한다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나토가 골치가 아픈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2024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안이 공식적으로 제정이 됐는데 여기 연방 상하원 다 통과했고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어요. 이게 내용이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이란지 의회 법안 없이는 나토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아예 명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명시했냐면은 결국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이걸 빨리 그게 처리해 버린 거예요. 특히 자꾸 트럼프가 이런 걸로 자꾸 딴지 걸고 이렇게 불안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이제 28,500명의
미군 규모가 이제 유지가 되게 되면서 적어도 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좀 벗어날 가능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토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빨리 이제 무기 도입을 해야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만큼 빠른 배송, 총알 배송, 로켓 배송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쿠팡으로 배송하나? 그런가요? 로켓 배송처럼 빠르다. 이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송이 빠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가 돼가지고 그리고 푸틴의 어떤 위협이 되게 된다라면은 빨리 무기를 도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토도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 한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 만약에 뭐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네.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겨서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라면은 중국이 어깨뽕이 확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안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더 저는 고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패하고 지금 쭈그러들고 항복하고 물러나고 크림반도를 돌려주고 트럼프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정치가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고 그러면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2년 지났어요. 전쟁이. 근데 그죠? 제가 네. 보고 있는 루트로는 동부전선이 많이 위험해요. 많이 뺏겼어요 지금.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선에서의 네. 양쪽이 이제 선을 긋고 할 가능성이 네네. 높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그래도 국토 상당 부분을 지킨 거죠. 또 그렇게 이 서방의 네. 힘.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자기들이 승리했다 그러지 뭐 패배했다 그러겠어요? 승리했다 그러지. 자기네 땅 일부를 찾았으니까. 돈 그만큼 들어가고 자기네 깨진다 땅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은 아니 걔네들 원래 우크라이나 자기 땅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래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박심도 아시겠지만 원래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가 아니라 키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 모습을 러시아 보기 때문에 공군일 원래 때. 자기 네. 땅에 생각을 네. 하죠. 물론 이거 이것도 세 번이네요. 또 썼어요. 또 죄송합니다. 방산 얘기로 제가 잘못했지만 방산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통령 후보가 3명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교적으로는 트럼프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인데 젤렌스키에 대해서 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좀 욕이겠죠. 비속어로. 네, 욕이겠죠. 분리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좀 욕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강경히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문제 또 골치 아파지게 됐죠. 그럼 나토는 또 머리 아파지게 되고. 근데 요것도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미국이 만약에 반도체에서 성공적으로 독립이 완료가 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대만을 지켜줘야 할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면서 이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독립한다는 게 지금 사실은 미국은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은 한국이나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TSMC나 이런 쪽이 더 영향력을 많이 가지니까 네네. 지금 반도체 또 뭐 그 자기네 반도체 기업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되면 네. 굳이 뭐 대만을 그렇게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다 네. 이거군요. 네. 그러니까 양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만을 배제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상당히 그 대만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양안 리스크라는 것들이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란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트럼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플 외교적으로 봤을 때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이제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국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방위 분담이라든지 이런 걸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다른 뭐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트럼프 이슈 같은 경우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수준법 얘기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방사는 웃는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방산주 가운데서 네. 네, 종목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번에 이제 LIG 넥슨이 그 미국 뭐 로봇 업체 뭐 네, 하고 해서 있었죠. 네. 급등 한번 했다가 이제 그 갭을 또 다 메웠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시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 정도가 가장 좀 두각을 이제 좀 많이 오른 기업이죠. 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사님 탑픽이 뭐예요? 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오늘은 현대로템하고 풍산을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은 아까 말씀했지만은 820대 이제 안정적으로 납품이 되니까 그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루마니아 또 250대 도입을 이제 사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거 제쳐두고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폴란드랑 루마니아 되게 친합니다. 거의 뭐 의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루마니아도 그래서 구매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 무슨 네? 차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친하다고 옆에서 네. 그 차 샀다고. 물론 뭐 네. 노르웨이처럼 이제 그 EU라는 그 특성상에 뺏길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루마니아하고 이제 폴란드가 그런 관계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체코도 체코, 이제 구매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네네. 국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K2를 구매 계획 중이라는 게 아니라 전차 도입 사업을 계획 중인데 그 후보군에 우리나라 이제 K2 전차 만든 현대로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내피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2,764억 정도 예상되면서 2023년 대비해서 또 32%가량 또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예상치고 만약에 도입 사업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예상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그 희망회로 한번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풍산은 참 패키지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총포 그러니까 장갑차, 전차, 자주포 같은 궤도 장비, 군함,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이제 포탄을 얘가 공급을 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K9 자주포가 한 대가 가게 되면은 한 문이 가게 되면은 이제 120발 포탄이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308문이 가게 되잖아요. 그럼 308문이 가게 되면 308문 곱하기 12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풍산은 뒤에서 지그시 웃고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 자주포뿐만 아니라 전차도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또 앞으로 현대로템이 820대 공급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딸려가는 포탄 풍산이 기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의 호황 뒤에서는 풍산이 지그시 웃고 있고 올해 이제 방산 부분 매출이 9,900억 정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뭐 올해는 1조가 넘는다. 넘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어쨌든 수은법 개정안이 이제 소위에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씩 위쪽으로 이제 끌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풍산도 그렇고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날 이제 22일 날 이제 15%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뭐 수은법 개정안만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에어스페이스가 너무 잘 가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쨌든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그다음에 풍산, 네.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에다진 넥슨도 좋고요. 네네. 다만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FA50 공격기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라든지 그리고 K2 전차, K9 대비해서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많지가 않은 상황들이고 지금 사우디 쪽에서 이제 도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정도만 나오지 이게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뒤처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K9, K2, 천무 이런 식으로 3탄 패키지를 일단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리은행법이 이제 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방산을 좀 재평가해봐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요. 관련주까지 네. 예,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